자, 두 번째 시간 4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통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 행정학 파트에서 경찰 관리 넘어가고 경찰 통제로 들어갑니다. 이 경찰 행정학 파트에 경찰 관리, 경찰 통제가 있는데 경찰 관리는 능률성 측면, 경찰 통제는 민주성 측면입니다. 경찰 통제, 경찰이 왜 통제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죠. 절대 권력은. 여기서 말하는 절대 권력이 뭐예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이 어떤 조직이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공권력의 상징이자 최대 법 집행기관이자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 우리 바로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권력이 없어? 권력 겁나 많아요. 우리 일개 수사관이 기소로 가닥을 잡는지, 송치로 가닥을 잡는지, 불송치로 가닥을 잡는지 그 대상한테는 그냥 미쳐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경찰이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국민의 인신과 관련이 돼 있고, 인신의 체포 구속과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도 통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 안에 경찰 통제 파트가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그렇게 있는 이유가 경찰이 공권력의 상징이고 최대 법 집행기관이고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로버트 필 역시 자기 그 지휘지침 안에 경찰 통제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지침에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경찰 통제의 의미 필요성이 둘째 줄 끝에 경찰 조직과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써 조직과 활동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경찰 통제라고 합니다. 자, 필요성이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그래서 이것을 능률성이라고 하면 틀리죠. 우리 이제 경찰 조직, 행정의 양대 이념이 능률성과 민주성이에요.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롭게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제로 가버리면 경찰 관리, 행정 관리, 경찰 통제, 행정 통제 이렇게 특정 주제로 가버리면 그 특정 주제는 능률성, 민주성 중에서 하나에 더 가까운 것이 있어요. 경찰 관리, 행정 관리는 능률성에, 행정 통제, 경찰 통제는 민주성에 더 치중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 확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고요. 법치주의 도모, 인권 보호,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통제 기본 요소가 정보 공개. 자, 통제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이제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간섭을 할 때 뭘 알아야 간섭을 하죠. 그래서 국민이 경찰을 통제하려면 알아야 통제를 하지, 알아야 간섭을 하지. 그래서 이 정보 공개가 통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정보 공개는 참여의 기본이고 참여는 통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통제는 참여 때문에 참여를 해야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그 참여는 정보가 공개돼야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정보 공개는 행정 통제의 근본 또는 전제 요소고요. 2번에 만일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 없이는 통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제, 행정통제, 경찰통제의 기본이 공개와 참여입니다. 공개와 참여. 자, 권한의 분산, 절차적 참여 보장, 자,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임 안에는 responsibility하고 accountability가 있습니다. responsibility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이죠. 비위라든가 위법에 대해서 지는 책임. 이게 responsibility고, accountability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막 압사당했죠. 그러면 누군가가, 공조직에서 어떤 조직인가는 나타나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설명해줘야 돼?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요? 용산구청장이건 서울시장이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죠. 만약에 경찰 일이라면 경찰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치안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아니 국민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 그럼 누군가가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해야 되죠. 누가 설명해줘야 돼? 그 업무 담당 하는 공무원이건 기관이건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설명 책임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즉 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국민이 어떤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이 이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책임에는 위법이나 비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로서 국민이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그러면 설명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까 그 비위, 위법에 대한 책임을 리스폰시빌리티, 설명 책임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합니다. 자, 환류. 통제 결과가 다시 조직으로 들어가서 조직이 고쳐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환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 통제가 이루어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찰 통제 유형이 이제 쭉쭉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 재판을 통한 통제고, 그 나머지 통제가 이제 대부분 다 민주적 통제죠. 자, 민주적 통제, 영미에서 발달했고요.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경찰 책임자 선거제도, 자치연차제 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통제가 이제 민주적 통제고요. 영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고, 대륙법계에서는 옛날부터 법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법학을 배워와서 교수하듯이 대륙법계는 법학이 발달해서 이 사법적 통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통제, 대륙법계에서 발달해서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이런 것들,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부문을 통제하는 것이 이 사법적 통제고요. 아래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보시면 사전통제는 뭐고 사후통제는 뭐예요? 기준이 권리를 침해당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이 사전통제고 이 권익을 침해당한 다음에 통제하는 것이 사후 통제입니다. 그래서 자, 사전 통제가 행정절차법상 각종 절차에 참여하는 거, 네, 국회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입법한 대로 이제 어떤 행동들,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은 어떤 제한이 되는 행정처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을 하는 것이죠. 입법을 하면 입법한 대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에 사전에 입법을 하는 것이죠. 예산심의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하니까 사전적 통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팁에 오늘날에는 아래 절차적으로 참여한 등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즉 국가를 통제, 국가나 정부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적 통제가 원칙이었죠. 아주 옛날에는 아예 통제를 못하다가 사법적 통제가 나타나고 최근에는 사법적 통제를 넘어서서 이 사전적 절차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 환경입니다. 자, 오늘 사후 통제는 사법 통제가 사후 통제의 대표적이죠. 그러나 사법 통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 통제가 사후 통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나 사법 통제만 사후 통제가 아니에요. 권리를 침해당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통제는 다 사후 통제죠. 그래서 사후 통제의 주가 사법 통제인 것은 맞아. 그러나 사법 통제만 사후 통제는 아니죠. 사후 통제뿐만 아니라 또 있죠. 그래서 먼저 사법심사,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배상이라든가 이런 사법심사, 사후 통제고요. 자,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결산권. 예산을 다 쓴 다음에 결산하잖아요. 예산을 다 쓴 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권은 예산을 사용하고 난 이후의 통제. 국정감사 조사.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뭐 나라 돈을 엄청 쏟아 부었는데 그걸 제대로 썼어, 응?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어. 이런 것들을 다 국정감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조사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통제고요. 자, 4번에 상급기관에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여러분, 승인이 있고 감독이 있죠. 승인은 아무 말 없이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 승인입니다. 감독 감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감독 감사면 사후 감사입니다. 오케이? 뭐 보고, 감독 감사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감독 감사라고 적혀 있으면 사후 보고, 사후 감독, 사후 감사입니다. 승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승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전 승인인 것이고요. 그래서 감독 감사권 다 하급기관에서 이미 한 일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사후에 감독 감사 보고를 받고 감독 감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통제고요. 오른쪽에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기준은 뭐예요? 경찰 안에서 통제하느냐, 경찰 바깥에서 통제하느냐입니다. 경찰 안에서 통제하면 내부 통제, 경찰이 아닌 경찰 바깥에서 하면 외부 통제. 그렇습니다. 자, 내부 통제를 보시면 자, 감사관제. 이 감사관이 본청 감사관이에요. 본청의 국장급이 그냥 국장급이 아니라 국관이죠. 여기서 관도 국장급이죠. 뭐요? 국장은 개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을 국장으로 만들어 놓고 참모 기능을 하는 것을 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무인사 기획관, 뭐 감사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청 국관이 국은 보조기관, 관은 보좌기관. 그러나 국관이다.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감사관이 우리 감사 감찰 관련한 본청의 국장이 감사관이에요. 감사관. 그래서 우리 내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은 내부 통제입니다. 그 이제 일선으로 오면 시도청에서는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고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 인권관이죠. 본청에서는 감사관, 그 시도청으로 오면 시도청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경찰서에서는 청문감사 인권관. 아, 이름도 엄청 길어. 이번에 인권자가 거기 들어가면서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청문감사 인권관이 됐죠. 어쨌든 그게 다 내부 조직이지 않습니까?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고요. 대신 그 1번의 두째 줄 끝에 대통령 직속 감사원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 이 미리부터 이걸 딱 의도적으로 구별하셔야지. 시험 지문에서 감사원 막 섞여 있으면 감사원은 정부 부처 중에 하나죠. 감사원 준 독립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이 감사원 경찰 바깥에 정부 행정 부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외부 통제고 감사관에 의한 통제는 내부 국관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고요. 자, 훈련권, 직무명령권 내부 통제입니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 규칙 경찰청장이 제정하면 나머지 시도청, 경찰서 소속한 모든 경찰 공무원한테 다 적용되는 거. 그래서 훈련권, 또 직무명령권, 또 이의신청 재결권. 이의신청은 통상 해당 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 기관 등에서 이의신청 재결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내부죠. 우리 내부기 때문에 내부 통제고요. 자, 외부 통제는 입법 통제, 사법 통제 당연히 외부죠. 근데 행정 통제 안에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고요. 자,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고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가 외부 통제이기 때문에 7번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입니다. 이 통제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통제 외부 통제로 봅니다.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가 외부 통제인데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도 외부 통제로 봅니다. 자, 저 밑에 주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거든요. 독립기관인데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인데 그럼 뭐 입법부요? 아, 국회는 아니잖아요. 사법부요? 법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독립기관이지만 행정부는 행정부죠. 다만 대통령의 직속 명령을 받지 않도록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행정부는 행정부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광의의 행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도 넓게 행정부에 의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민중통제, 국민통제, 그래서 각종 여론이라든가 등등등 언론, 정당 이런 것들 다 이 민중통제, 국민통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맨 밑에 팁에 주의에 법원은 법적 쟁송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죠. 근데 법원은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아니 아까 저 왼쪽에서 영미법계는 민주통제 위주로 대륙법계는 사법통제 위주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미법 이 법원이 즉 사법통제가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더 강력한 통제장치래. 아까 한 말하고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하지만 두 지문을 다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대륙법계는 사법통제가 발달하고 영미법계는 민주통제가 발달했습니다. 그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영미법계에서 법원통제가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표현을 또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왜? 판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영미법계는 판례법 국가니까 판례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대륙법계는 판례가 대세 효과가 없고 일반적인 효과가 없고 딱 그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하잖아요. 영미법계 판례법 국가에서는 판례 자체가 법원, 법규가 돼버리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판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법원에 의한 통제가 영미법계가 더 강력하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판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조금 이율 배반적이지만 논리적이잖아요.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경찰 감찰 규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 자, 여러분 감찰이 있고 감사가 있죠. 감찰은 뭐고 감사는 뭐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감사관이 감사 감찰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청 감사관 밑에 총경급 감사 담당관, 감찰 담당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감찰이 감사관 밑에 다 있는 것이고 일선으로 오면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 인권관 이렇게 있죠. 즉 감사 감찰이 함께 붙어 있는데 그 영역이 조금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 감찰은 위법 비위에 대해서 하는 게 감찰이고요. 감사는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케이? 뭘 위반한 것이 없어 이걸 따지는 것이 감찰이라면 감사는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감찰을 보시면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의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 조사,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 활동을 이 감찰이라고 하고요. 자, 5조 감찰관의 결격사유를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자, 1호에 직무 관련한 금품 향수수, 그다음에 공금 횡령 유용, 그다음에 성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용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생에는 다시는 감찰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끝이에요. 공금 횡령 유용 금품 향수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감찰될 수 없습니다. 자, 2호에 그 이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서 말소기한이 경고하지 아니한 사람, 즉 그 이외의 징계는
말소기간만 경과하면 감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소기간이 뭐냐면 우리 징계를 먹으면 각종 제한이 걸리죠. 뭐 승진, 승급 이런 것들이 막 제한이 걸립니다. 특히 승급, 월급 호봉에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기간이 까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만큼 기간이 호봉, 월급 관련해서는 그냥 근무 안 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럼 평생이야? 아닙니다. 기간이 한참 지나가면 다시 다 원상복구를 시켜줘. 그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이 견책부터 시작해서 3년, 5년, 7년, 9년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견책은 3년 지나면 다 원위치를 시켜줘. 오케이? 감봉은 5년이 지나면 다 원위치를 시켜줘. 그 기간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완전히 다 그냥 없애주는 기간이 이제 한참 많이 지난 기간. 그것이 말소 기간입니다. 그 말소 기간이 경과하면 나머지 징계는 감찰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징계는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감찰관이 될 수 없죠. 자, 6조를 보시면 6조 감찰관 선발 1항 경찰기관장은 감찰관 보직 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서 감찰관을 선발합니다. 자, 감찰관 응모한 사람만 감찰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응모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표현상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골 때려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감찰규칙 제정한 사람이 감찰 우월주의죠. 누구든 감찰 가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만든 조문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감찰 오라고 해도 안 가지, 그죠? 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 이 규칙은 누구든지 다 감찰 가고 싶어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좀 만든 조문입니다. 그래서 응모한 지원자, 응모하지 않았더라도 3인 이상이 추천해. 그러면 그 사람 적격심사를 거쳐서 감찰관으로 선발합니다. 자, 7조 감찰관의 신분 보장. 자, 둘째 줄에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2년 이내 전보 불가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도 있죠.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 경찰 공무원은 1년 내 전보 불가죠. 오케이? 우리 그냥 경찰공무원은 1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근데 감사 담당은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감사 담당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이게 지금 감찰이잖아요. 이것은 감찰이잖아요. 감찰 또 2년 내 전보 불가죠.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감사 담당 2년 내 전보 불가는 감사 담당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제한 없이 2년 내 전보 불가예요. 근데 여기 경찰 감찰규칙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2년 내 전보 불가입니다. 즉 이거 신분보장 규정이에요. 즉 본인이 원하면 1년만 지나면 전보해서 나갈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2년 내 전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면 1년만 지나면 전보될 수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 인사발령은 2년 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보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승진했어. 그러면 2년 내라 하더라도 1년만 지났으면 강제 발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년 이내 강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승진, 그렇죠. 그 줄에 그냥 승진 있지 않습니까? 승진. 그 다음에 일후, 징계, 형사사건 계류, 질병 등, 그 다음에 사후 중간에 반복해서 무리야기. 그래서 승진, 징계 등등등. 승진, 징계 등등등. 여기서는 2년 이내라 하더라도 강제 발령,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발령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2항에.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해서 전보한다. 즉, 감찰관 1년 이상만 근무하면 전보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나가기 싫어.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내 전보 불가인 거죠. 그러니까 2년 내 강제 전보 불가입니다. 대신 1년만 지난 다음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해. 그럼 원하는 자리 찾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왜?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그래서 고려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보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강행 규정이죠. 이 고려하고 전보한다가 섞여가지고 애매한 강행 규정이지만 그러나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감찰하다가 나가잖아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거의 보내줘요. 그것이 힘센 부서라서가 아니라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 거의 100%는 아니고 자리가 나야 가지, 그죠? 자리가 난 곳 중에서 거의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오른쪽 8조를 보시면 감찰관 적격심사. 경찰기관장은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래? 아까 2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2년 이내 강제적 전보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2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도록 이 아다리를 맞춰 놓은 거예요. 자, 9조가 제척, 10조가 기피, 11조가 회피. 제척, 기피, 회피죠. 제척, 기피, 회피. 여러분, 제척, 기피, 회피가 어떻게 되죠? 수사에 있어서,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수사에 있어서 제척은 아니 그 공무원이 담당하면 불공정할
아주 중요한 사유들을 적시해 놓은 다음에 그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죠. 제척은 당연히 제척되는 겁니다. 강행 규정으로. 자, 기피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수사에 있어서는 상대방,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하는 것이 기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 국민, 기억. 국민이 자기 마음이죠. 기피 신청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회피는 형사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형사가. 그래서 형사가 자기가 담당하면 불공정할 어떤 사유가 있어. 당연히 의무로서 회피해야 되죠.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의 회피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척은 강행 규정, 기피는 임의 규정, 회피는 다시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제척 감찰관은 다음 경우 제척된다. 자, 제척은 제척된다. 기피 둘째 줄 끝에 감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수사에 있어서의 제척 기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회피는 좀 달라. 뭐냐면 회피가 감찰관은 구조사유가 제척사유입니다. 제척사유. 감찰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감찰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것은 가행 규정이에요. 근데 그 이외 사유로 인해서 감찰 직무 수행함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 수사에 있어서의 회피는 회피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이 회피가 다른 거야. 근데 감찰에 있어서 회피, 또 하나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회피죠. 감찰, 회피, 징계위원회 회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피가 지금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근데 수사에 있어서의 회피는 상대방이 일반 국민이잖아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징계위원회나 이 감찰에서는 지금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래서 지금 회피해야 하는 이 감찰관하고 대상자랑 아는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아는 사람인데 회피를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라고 해놔버리면 감찰관 될 사람이 없죠. 오케이? 상대방 지금 조사 대상인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회피 규정을 가지고 엄청 물고 늘어질 수가 있죠. 너 회피 대상인데 너 감찰관 왜 나를 감찰하고 있어? 라고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그냥 이 갈고리 걸듯이 약점 잡아가지고 갈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감찰하고 징계에서는 그 대상자가 국민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라니까. 그래서 회피를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유는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회피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죠. 그러나 상대방이 국민이 아니라 우리 그냥 공무원인 경우인 감찰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회피를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되고 그 이외의 사유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감찰 활동으로 보시면 자 12조 감찰 활동의 관할. 자, 감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 하급 경찰기관의 관할 바깥이 상급 경찰기관장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이거든. 그러니까 상급 경찰기관장은 자기 관할이니까 하위 기관원들에 대해서 막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할경찰서 감찰관은 관할경찰서 관할 안에서만 감찰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뭐 강남경찰서 뭐 동작경찰서 전부 다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강남도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관악서 감찰관한테 동작서 가서 감찰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장은. 그래서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14조 교류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감찰도 경찰기관장은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급 경찰기관장 입장에서는 다 자기 관할이니까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5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주체가 누군지. 주체가 다 감찰 부서장이거든요. 주체가 다 감찰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자, 15조 감찰활동의 착수 1항에 의무 위반에 대한 단서를 수집 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감찰부서장이에요. 감찰부서장. 자, 2항에 감찰부서장은 맨 끝에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16조 감찰계획의 수립 중간에 감찰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아래 소속 경찰기관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3항에 감찰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합니다. 다 감찰부서장이죠. 다 감찰부서장입니다. 자, 4항에 다음 페이지 4항에 감찰관은 끝에 소속 경찰기관 감찰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감찰기관장이죠. 자, 18조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감찰관은 17조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인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해서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찰활동 실명제죠. 감찰활동 실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의 감찰이 엄청 방방 뜨는 감찰이 이제 시도청 감찰이 엄청 방방 뜨죠. 왜냐? 우리 경찰서 감찰은 아는 사람이잖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감찰을 못하죠. 그래서 시도청 감찰 인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도청 감찰에서 경찰서 삥삥삥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무작위로 막 삥삥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조직 안에서 막 우리 조직이 막 썩어 있을 때 이 감찰이 막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감찰이 그냥 나 감찰이야 하면 감찰인 거예요. 감찰한테 감히 신분증 보여주세요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민간인 새끼가 자기 감찰도 아니면서 나 지방청 감찰이야 하면서 이상한 막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막 얻어먹고 막 한 새끼가 있어요. 그 뒤부터 이렇게 감찰활동 실명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8조를 이제 감찰활동 실명제라고 그렇게 하고요. 자, 19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자,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이 감찰활동 결과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감찰 부서장이 나왔죠. 소속 감찰 부서장. 근데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해야지. 오케이?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감찰활동 결과 아래 소속 경찰 기관장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뒤에 밑에다 써놓은 것이 결과는 기관장 보고해야지. 오케이? 결과는 그래서 감찰활동 결과 그 표현이 나오면 기관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2항에 경찰 기관장은 1항의 결과에 대해서 문책 요구, 시정 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문책 요구가 뭐죠? 징계죠, 이게 징계. 오케이? 우리 저기 징계령 이런 데에서 징계는 다 하여야 한다죠. 원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있다는데 징계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것도 역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왜 그래? 징계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어떤 이 잘못한 것이 밝혀졌는데 문책,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지휘관이 지 맘이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휘관이 뭐 돈 받고 뭐 지 맘대로 돈 주면 봐주고 돈 안 주면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일률적으로 역시 여기서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20조 1항 감찰관은 끝에 감찰 정보를 매월 한 건 이상 수집 제출해야 되고요. 감찰관이 아닌 소속 공무원도 감찰 정보를 수집한 경우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은 매월 한 건 이상 수집 제출해야 되고 감찰관은 의무고 나머지 경찰 공무원은 의무는 아닌 것이죠.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찰관은 매월 한 건 이상, 감찰관이 아닌 사람은 그냥 제출할 수 있고요. 자, 2항에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 정보를 끝에 경찰청 또는 소속 시도경찰청 감찰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오케이? 경찰서는 없어요. 경찰서는 없어요. 왜 그래? 여러분, 우리 감찰관이 수집해야 할 감찰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감찰 정보입니다. 경찰서장. 그래서 감찰이 기관장도 견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감찰이 기관장을 견제하는 건데, 그 경찰서 감찰부서장한테 제출하면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찰이 기관장, 경찰서장도 견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시도청, 경찰청에 감찰 정보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 감찰 활동이 경찰서 차원에서도 처문감사 인권관이 있는데 거기 소속 직원이 불과 2~3명밖에 없어요. 그 2~3명 중에서도 진짜 감찰 업무를 하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의 감찰 활동이 주로 시도청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경찰청, 시도청만 들어가고 경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1조 감찰 정보의 처리. 자, 거기 즉시 조사 대상부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자, 즉시 조사 대상. 즉시면 신속하잖아. 그죠? 즉시 오른쪽에 신속한이 있어요. 즉시 신속한. 그 다음에 감찰 대상이야. 뭔 말이냐면 감찰 정보를 가지고 감찰 대상이야. 그럼 뭐죠?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감찰로서 확인, 그 다음에 감찰활동 착수, 이런 감찰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감찰 대상이면. 그래서 확인, 활동 착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4호에 참고 대상. 참고니까 도움이죠. 도움이나 참고나 완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야, 참고해. 야,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챙겨.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야, 참고해. 도움이 되니까 읽어봐.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참고, 도움. 그다음에 폐기 대상은 거기 둘째 줄에 감찰 대상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감찰 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딱 그냥 폐기 대상이야. 딱 폐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즉시 신속. 감찰 대상은 확인, 활동 착수. 참고, 도움. 폐기 대상은 가치가 없거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거.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22조에 감찰정보 심의회가 있습니다. 22조에 감찰정보 심의회가 있고 37조에 감찰처분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상한 위원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감찰이죠. 감사규칙에 경찰청 감사규칙에서도 또 심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거기 밑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자, 저기 22조 1항을 보시면, 감찰부서장은 그때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통상 이 심의회도 위원회 중에 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원회. 통상 위원회는 둔다건, 설치 운영한다건, 강행적으로 돼 있죠. 왜? 위원회를 얘기하면서 둘 수 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 위원회라는 것이 막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하는 것이, 설치 운영해야 한다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뭐하러, 위원회를 규정하냐고. 그래서 위원회는 대부분 다 설치 운영해야 한다예요. 아니면 뭐 둔다.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모아보면 여기 감찰에 나오는 그 희한한 심의회들이 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찰이 우리 안에서 권력부서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지 맘대로 규정해 놓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연상시키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야. 이 새끼들 뭔 심의회를 두면 두고 안 두면 안 두지. 둘 수 있다가 뭐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뭐요? 감찰은 무소불위의 하여튼 우리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면피용으로 심의회 거치려면 거치고 또 안 거치려면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연상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은 설치한다, 둔다로 강행 규정으로 해놨는데 예외적으로 감사에 나오는 심의회, 그 다음에 국가공모법상 적극행정위원회, 이 적극행정위원회가 국가공모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등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공모법에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둔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공모법상 적행정위원회, 그다음에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공개수배위원회입니다. 이것을 딱 말로 엮으면 여러분 감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실이에요. 공적실.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공적실. 뭐냐면 자, 공개수배위원회 적행정위원회인데 적행정위원회 중에서 국가공모법상 적행정위원회, 그다음에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공적실. 그리고 공적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훈령이나 행정규칙의 그 성립 요건이 이 실제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요건이 실자가 들어가니까 공적실이잖아요. 공적실이 이 직무명령, 행정규칙의 요건, 형식적 요건, 실제 요건, 거기서 공적실입니다. 그 공적실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감찰, 공적실인 거죠. 감찰, 공적실. 이것이 위원회들 대부분 다 위원회는 설치 운영해야 한다, 둔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만 삐꾸처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여러분, 22조 감찰정보심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37조 감찰처분심의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 자, 여기 22조 감찰정보심의회는 지금 감찰정보를 제출받았어. 감찰정보를 제출받았는데 이 감찰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뭐 계속 조사를 해, 그냥 뭐 짬 시켜, 이것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감찰정보심의회입니다. 자, 37조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찰활동을 했어. 감찰 조사를 했는데 징계를 하려면 뭐 양정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감찰처분심의입니다. 그래서 감찰정보심의는 감찰정보가 있어. 누가 이제 감찰첩보를 제출한 것이죠. 감찰첩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감찰처분심의는 감찰조사를 했어.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감찰처분심의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2항을 보시면 2항 22조 감찰정보심의회의 2항을 보시면, 자,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뭔 말이야? 우리 감찰정보심의회는 내부 경찰로만 구성하는 거죠. 왜 그래? 지금 감찰정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완전히 내부적인 문제죠. 근데 저 37조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찰 조사를 마쳤어. 근데 이 사람을 뭐 징계를 할지 말지, 징계를 하면 좀 양정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이걸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위원도 들어갑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외부위원도 들어가요. 근데 감찰정보심의회는 단순한 작업이야. 단순한 내부 작업이야. 그냥 감찰 첩보가 있어. 근데 그걸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 작용이기 때문에 내부 경찰로만 구성하고, 37조 감찰처분심의회는 민간인도 들어갑니다. 자, 25조 출석 요구. 25조 출석 요구. 자, 첫째죠. 그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랑 비교해야 돼?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는 5일 전까지죠. 징계위원회는 5일 전까지, 감찰 출석 요구는 3일 전까지. 왜 그래? 징계위원회가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죠. 징계위원회 이제 가면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감찰 조사는 가서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잘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고의 이익을 더 길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5일 전까지. 자, 27조를 보시면 조사 대상자의 진술 거부권. 조사 대상자는 끝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요. 이 항에 감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랑 달라요? 여러분, 이게 경직법 불신 검문에도 없는 진술 거부권이에요. 경직법 3조 불신 검문에 진술 거부권 없거든요. 진술 거부권 고지하라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감찰에서는 진술 거부권 있다를 넘어서 고지까지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조 조사 참여를 보시면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자, 강행 규정. 그 참여 동석의 방식이 1호 참여, 다른 감찰관 변호인, 참감변이죠. 참감변. 자, 2호 동석, 동료 공무원이나 가족 등 동동가죠. 동동가. 그래서 참여, 1호 참여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고문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자, 2호 동석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참감변 동동가, 참감변 동동가 하여야 합니다. 참여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감변 동동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9조 감찰 조사 전 고지. 자, 1항에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의무 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항에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에게 끝에 조사 참여, 이게 뭐죠? 참관변 동동가, 아까 그거. 그 참관변 동동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 동석 그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고지까지, 그렇게 참여 동석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까지 하라고 해놨고요. 자, 30조 영상 녹화를 보시면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 녹화하면 감찰 조사하면서 막 윽박 지르거나 때리거나 하지 못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감찰 관련해서 영상 녹화는 감찰 대상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그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여러분, 제 밑에다가 저기 형소법상 영상 녹화를 넣어놨는데요. 자, 비교를 한번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경찰 감찰규칙상 영상 녹화는 조사 대상자의 인권 보장 수단으로 해놨어요. 영상 녹화하면 윽박 지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형소법에서의 영상 녹화는, 자,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어요. 그냥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피의자 아닌 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영상 녹화할 수 있어. 대신 알려주기는 해야 돼. 피의자 아닌 자, 제3자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 31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경찰 감찰규칙에서 영상 녹화는 상대방 권리 보호 수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형소법상의 영상 녹화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의한 영상 녹화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를 좀 해주시고. 자, 31조 조사 시 유의사항이 5항에 감찰 부서장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무조건 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 무조건 여경이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자기 조사해주면 더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락부락한 남경한테 조사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남경이 조사하는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좀 유로까지 해가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여경이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32조 심야 조사의 금지. 자, 감찰관은 심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하면 안 됩니다. 심야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여러분, 그 옆에다가 수사 준칙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수사 준칙이라고 좀 적어주고. 수사 준칙에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있죠. 수사 준칙에서 심야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그래서 이 경찰 감찰규칙에서 말하는 심야 조사 금지의 시간하고 그다음에 수사 준칙에서 말하는 심야 조사 금지의 심야 시간이 다 다르죠. 경찰 감찰규칙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수사 준칙에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 그리고 2항을 보시면 2항 끝에 자, 심야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감찰 측에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준 측에서는 요청, 시효, 임박, 또 영장 청구에서 필요성,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찰 감찰 측에서는 요청,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준 측에서는 요청, 수사에서는 시효가 있으니까 시효 임박할 때, 그다음에 영장 청구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기타 그 밖에까지.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더 폭넓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33조 휴식시간 부여. 일한 끝에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고요. 자, 34조 감찰 조사 후 처리.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경찰 기관장에게 아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까 감찰 활동 결과는 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되죠. 감찰 활동 결과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감찰 조사도, 아까는 감찰 활동이었고 이번엔 감찰 조사인데 감찰 조사도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해야죠. 오케이? 감찰 활동 결과 보고, 감찰 조사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자, 35조 여러분 좀 쉬었다 하죠. 죄송합니다. 저기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